안녕하십니까, 함재봉입니다. 한국 사람 만들기 38강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이라는 게 물론 한국 사람 만들기 이제 제가 반밖에 안 썼습니다. 앞으로 4, 5권 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 책 마칠 때마다 꼭 와서 보고를 드리겠지만 일단 제가 지금까지 써놓은 3권 이제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선의 잃어버린 10년 이렇게 잡았습니다. 나라를 어떻게 하면 뺏긴다, 나라는 어떻게 하면은 멸망한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제 그 지난 시간에는 드디어 갑신정변 이후에 정치적인 공백을 메워야 되는데 그걸 메우기 위해서 그럼 대원군을 돌려보내자라고 일본하고 중국이 이제 합의를 했고,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조선 조정이 특히 민씨 척쪽에서 얼마나 반대했고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또 조선 조정의 어떤 대외 인식, 세계를 보는 눈, 국제 정세를 보는 눈이 얼마나 큰 한계를 지녔다라는 것을 그 조로 밀약 사건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또 말씀을 드리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런 모든 결과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당시에 대원군이 됐든 그 이노우에 가오루가 됐든 이홍장이 됐든 조선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누군가를 보내서 제대로 통치를 해야겠다. 일단은 중국이 좀 해봐라.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원세계를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고종도 민영익을 통해서 이홍장에게 조선의 국정을 담당할 능력 있는 인물을 보내달라고 또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종 본인도 나라의 국왕이 자기 사람들을 써갖고는 도저히 안 되니까 좀 제대로 할 사람을 보내달라고 할 정도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홍장도 그 모든 거를 받아들여서 그래, 이제 속방은 속방인데 이제는 옛날의 속방이 아니다. 이제는 정말로 모든 걸 우리가 간섭해야 되는 속방이구나. 그러니까 이제 속방에서 진짜 식민지가 돼버리는 거죠. 왜냐면 속방이라는 거는 우리가 충성합니다 해서 주청사 보내고 황제 생일 때 보내고 이런 거 하고 책봉 받고 이러는 것만 하지만 실질적인 내정이나 외치에 간섭을 안 했었는데, 이제는 내정하고 외치에 아예 직접 간섭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니까는 전통적인 속방에서 이제는 근대적인 식민지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이홍장이 자기네 외교부에다가 아예 공식적으로 이제는 조선의 중국 관리를 파견하겠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속방하고는 전혀 다른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 중국 관리가 조선에 와서 조선의 내치와 외교에 관여를 직접 하겠다라는 건 이건 보통 큰 변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근본적으로 이제 양국 관계가 바뀌는 겁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외국과의 조약, 협상, 주요 외교, 군사, 재정부 인사는 모두 청조정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런 거를 이제 자기네 외교부에다가 총리하면에 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885년 10월 30일 날 원세계를 주차 조선 총리 교섭통상사의 승용도라는 자리에 임명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찾아보니까 이 직급이 이름은 굉장한데요. 그 당시 청나라의 외교부 총리야문의 직제상, 품계상 총용사에 해당하는 직급입니다. 당시 청이 해외의 공관에 파견하는 공관장보다도 낮은 직급이에요. 저는 이것도 보면서 항상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사를 보내는 사람은 거기 외교부의 과장급이에요. 우리는 중국 대사 하면은 대통령의 최측근, 엄청난 정치적인
정치적으로 중요한 인물들을 꼭 보냅니다. 근데 중국에서는 항상 과장급을 보내요. 이걸 딱 보고서 이건 뭐 다 역사와 전통이 있는 관례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총용사급이 와서 공사도 아닌데 와서 총독 행세를 하는 겁니다. 이 와중에 우리가 또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가 보통 역사책에서 간과하는 건데 그러니까 갑신정변을 통해서 중국하고 일본이 한바탕 서로가 전쟁이 날 뻔했었으니까 서로가 텐진 조약을 이또하고 이용장이 맺어서 자, 우리 다 군 철수하자. 양국군 다 철수하자. 아무도 더 이상 간섭하지 말자. 그러면서 제3국 사람이 와서 조선군을 조련하도록 하자라고 이제 이걸 했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미국도 초청하려고 그러는 거고, 러시아도 이제 거기에 끼어들려고 했었던 거고. 이제 그러는 과정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결국은 일본 사람도 못 오고 청나라도 군사교관을 못 보내요. 그러면 지금 러시아도 못 보냈고 미국은 안 보내고 그러면 조선의 군대는 누가 조련을 합니까? 아무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 군대가 마지막으로 역사상 기록상 조선 군대가 마지막으로 전투다운 전투를 해본 게 마지막 전투가 뭐냐면 갑신정변 때 원세계의 지위를 받아가지고 친일 개화파의 일본군하고 싸워서 이기는 게 그게 조선 군대가 마지막으로 전투에서 이기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나라 망할 때까지 조선 군대라는 거는 한 번도 싸워서 이긴 적이 없고 그러니까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는 거죠. 그렇죠? 84년에 동학난이 일어나는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농민군이 봉기하는 거를 관군이 진압을 못해요. 그래서 청군을 불러오고 그러니까 일본군도 들어와서 청일전쟁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나라가 망할 때에 을사조약을 맺었을 때에 의병들이 일어났다는 얘기 들었어도 관군이 일어났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나라가 1910년에 나라가 넘어가는데 관군이 어디서 싸웠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아예 조선군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군대가 없는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참 이 와중에 이 틈바구니에 열강의 틈바구니에 서서 제대로 포지셔닝을 못한다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상하게 러시아 편에 들려다가 러시아도 안 되고 미국도 안 되고 일본도 안 되고 청나라도 안 되고 하니까는 역설적으로 거기서 제일 먼저 무너지는 게 조선의 군대입니다. 왜냐하면 조선 사람이 자기네 군대를 근대식 군대로 조련할 능력은 전혀 없으니까 결국 외국 사람을 불러왔어야 되는 거고. 근데 중요한 게 이게 군대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조선이 근대화를 하려 그러면은 조선의 힘으로서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외세를 불러 들여왔어야 되는데 어떤 외세를 불러 들여오느냐 뭐 사실 그건 다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뭐 고종은 때로는 러시아, 때로는 청, 뭐 민시척 쪽은 청, 누구는 일본. 결국 그 방법밖에는 사실 없었던 겁니다. 이미 이때에 조선이 자력으로 근대화한다는 거는 이미 끝난 얘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고종이나 그 당시 조선을 통치하던 사람들의 대외관, 국가관이 어땠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확히 우리한테 상기시켜 주는 게 이제 이 영약삼단이라는 그 사건입니다. 국사책에서 배우신 분들도 있고 뭐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1887년에 고종이 미국에 공사관을 둬야겠다. 일본에도 공사관을 둬야겠다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알렌이랑 미국 사람들이 와서 계속해서 설득을 하죠. 미국에 공사관을 설치를 하는 게 유리하다. 그래서 거기서 여러 가지 따로 외교를 벌려라. 그리고 이제 그 알렌이 고종을 설득하는 결정적인 게 뭐냐면 돈을 빌려올 수 있다.
한 200만 달러를 내가 빌려올 수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고종이 추진을 하라 그럽니다. 돈이 갖고 싶어서. 그래갖고는 박정양을 이제 초대 워싱턴 특명 정권 대사로 임명을 합니다. 그래갖고 9월 23일 날 고종한테 인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한양을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한양을 출발해서 도성 밖으로 나오는데 원세계가 군대를 보내갖고 저지를 합니다. 못 간다. 그러면서 우리 조종의 허락을, 공식적인 허락을 받고 가라.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에 알렌은 먼저 제물포까지 가 있었어요. 알렌은 이제 제물포에서 나가사키 가려고 제물포에서 기다리고 있고 그 박정양 일행이 오면 같이 배 타고 이제 나가사키로 가서 거기서 미국으로 이제 건너가려고 그러고 있었는데 안 오고 갑자기 소식이 전갈이 왔는데 박정양을 이 원세계가 잡아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을 달려가지고 그 알렌이 돌아가갖고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속방인데 속방이 그 우리 조종의 허락을 안 받고 미국의 대사를 파견한다는데 안 된다. 사전 허락을 받고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알렌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 우리는 지금 대등한 그 독립국가 둘이서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우리가 체결한 건데 그게 무슨 왜 그걸 조선이 받아야 되냐고 펄펄펄 뛰고 딘스모 공사도 그때 일본에 휴양을 갔다가 다시 와가지고는 같이 막 난리를 치는 거죠. 말도 안 돼서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우리한테 대사를 보냈는데 너희들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힘이 없으니까 그때에 그 전보를 치자 뭐 이제 그래서 전보를 치고 그런데 전보를 완전히 중국이 설치해 놓고 중국이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보내는 전보를 갖다 다 이렇게 흐트러 놔요. 그래서 미국 국무장관이 전보를 받아보고 무슨 소리를 썼는지 모르겠다고 또 보내고 이쪽도 못 알아듣고 그래요. 이제 그래서 이걸 차단을 시켜버리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고종이 거기서 이제 또 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미국 공사랑 알렌이랑 그냥 보내시면 됩니다. 지네들이 뭔데 아무 상관없는 얘기라 미국하고 양국 관계라고 하는데 고종이 결국 가갖고는 안 된다. 허락을 받겠다. 그래서 스톱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날 이 알렌의 일기입니다. 전날 저녁 왕실에 인사하고 서울을 떠나 제물포에 도착했다. 박정양 공사는 도성문 밖에서 만나 같이 출발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그는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혼자서 제물포로 향했다. 다음 날 나는 국왕이 중국의 대리인 원세에게 겁을 먹고 박 공사를 불러들였다는 사실을 알았다. 원세계는 박정양 파견에 반대하는 모든 방법이 실패하자 급기야는 만일 조선의 공사가 미국으로 떠난다면 전쟁을 선포하겠다는 이홍장의 편지를 내보였다고 한다. 근데 이제 무슨 가짜 편지죠, 물론. 뭐 이홍장이 그런 편지를 보냈을 리는 없는데. 그런데 어쨌든 문제는 고종이 그래, 안 되겠다. 보내자 그럽니다. 그래서 고종이 신하를 사람을 시켜갖고 공식적인 이제 중국에다가 청에다가 우리가 미국의 대사를 파견하겠습니다라고 이걸 편지를 올린 겁니다. 상소를 올린 겁니다. 속방이 그 상국에다가 글을 쓸 때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건대 소방은 대대로 천조의 은혜와 비호를 입었습니다. 그 은혜가 마치 하늘이 덮어주고 땅이 실어주는 것과 같이 높고 두터웠으며 산과 바다처럼 높고도 깊었으니 무슨 일이라도 뜻을 저버리지 않으셨고 구하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응해 주셨습니다. 외교 한 가지 일에 이르러서는 특별히 우리 황제 폐하께서 번복을 굽어 살피시어 힘껏 유지할 것을 도모하셨으며 특히 미국과 먼저 통호하는 것을 윤허하셔서 관원을 파견하여 일 처리를 도와 조약을 타당하게 맺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이홍장이 슈펠트를 불러갖고 다 조약을 만들어서, 그렇죠? 그렇게 마건충을 시켜서 조약문까지 작성해서 조서 도장을 찍게 했었지 않습니까? 아울러 먼저 각국에 조회하여 조선은 중국의 속방이지만 내치 외교는 예전부터 모두 자주하였다
라는 말을 성명하여 편지를 다 동봉해서 보냈지 않습니까? 소방으로 하여금 제후국의 법도를 신중히 지키면서도 각국과의 관계에서는 평행상대, 평등하게 대함하게 하시어 체제와 교섭이 양전 두 가지 모두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귀결되도록 힘써 주셨습니다. 이후 태서, 서양을 태서라 그랬습니다. 태서 각국이 서로 이끌어올 것이니 계속해서 화약을 정할 때 또한 모두 미약,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모델로, 장본으로 삼아 타선을 능히 다할 것입니다. 훌륭하고 타당함을 능히 다할 것입니다. 이는 모두 예전에 상주한 바 있으니 기록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미국은 환약한 후에, 조약을 맺은 후에 원약에 따라 전권 대신을 도성에 파견하여 상주시켰지만 소방은 예전에 사절을 보내 보빙만 하고 돌아왔습니다. 보빙사만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태서 각국에 이르러선 모두 보빙을 해야 하지만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각국 사신들이 누차 공사를 파견해서 서로 상주케 할 것을 청하는 것입니다. 소방은 시국을 깊이 염려하여 맹약을 실천하려고 생각했습니다. 현재 배신 박정량을 전권 대신에 임명해서 파견하였으며 미국에 도착하면 주찰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배신 조신희를 전권 대신에 임명하여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러시아, 프랑스 등 5개국에 파견해서 우선 보빙을 행한 후 그대로 주찰하여 돈목 사이를, 그러니까 국가 간의 우애를 돈독하게 하는 사무를 처리하게 할 생각입니다. 응당 사실대로 분명히 상주해야 하니 부디 격외에 천언을 입어 그 배신들이 외국에 가서 사사를 완수하고 원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윤호해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전례를 거듭 살펴보니 조공 전례 등의 일은 예부에 자문을 보내면 예부에서 대신 상주하고 통상 교제 등의 일은 총리하문 왕 대신과 북양 대신 이홍장이 대신 상주했습니다. 극히 중대한 사건이 아니면 번번이 상주해서는 안 되지만 이번에는 전보를 통해 유지를 받았습니다. 엎드려 명을 받드는 동안 감사하고 송구한 마음을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감히 독설을 피하지 않고 속마음을 아뢰입니다. 신은 두려워 떨며 명을 기다리는 마음을 가누지 못하겠나이다. 공사를 서국에 파견하기 전에 먼저 지시를 청하며 윤준을 얻어 파견을 편하게 하려는 일로 상주하옵니다. 라면서 조선이 청해다 미국의 대사를 파견해도 되겠습니까? 윤호해 주십시오 하고 합니다. 이러고 있는 동안에 그 사이에 알렌은 제물포로 다시 가서, 왜냐하면 그때 서울에 있던 집을 다 정리하고 자기는 미국에 이제 조선 공사관에 가서 그래도 몇 년은 있을 생각을 하고 집을 다 처분을 하고 가족들까지 다 데리고 이제 제물포에 가서 있다가 안 오니까 먼저 제물포에 오래 있을 수가 없으니까 나가사키로 가 있었던 거죠. 나가사키 이제 5월에 출발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10월이 됐습니다. 10월 이제 그동안에 이제 윤호해달라고, 그 대신을 이제 사신을 보내갖고 이제 이러고 있는 동안에 10월 26일 날 나가사키에 머물고 있던 알렌한테 고종의 전갈이 옵니다. 근데 고종이 알렌 보고 뭐라 그러냐면 기다리는 동안에 홍콩에 가서 민영익을 좀 만나고 오라 그래요. 그래서 너가 홍콩에 갔다 돌아올 때쯤 되면 아마 박정양도 나가사키에 도착할 때니까 그때 같이 떠나면 된다, 미국으로.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민영익이 알겠다 그러고는 배를 타고 홍콩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11월 6일 날 홍콩에 도착해서 민영익을 찾습니다. 그래서 미국 공사관에 가서 물어봐서 민영익이라는 사람이 아냐 그랬더니 미국 공사관 모른다고. 그래서 결국은 홍콩 경찰국에 가갖고 경찰서에 가서 민영익이라는 사람이 있냐 했더니 거기 경찰한 사람이 난 민영익이랑 맨날 술 같이 마시고 내가 고문 역할도 해주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면 어디 있는 거냐 했더니 어디 묵는다.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이 사진이 다음 사진이네. 당시 홍콩에서 최고급 호텔인 빅토리아 호텔, 이게 나중에 페닌슐라 호텔이라고, 지금도 홍콩에서 제일 최고급 호텔입니다. 페닌슐라 호텔이 되는 빅토리아 호텔에 있는 가장 큰 스위트룸에서
살고 있었어요. 무슨 돈으로? HSBC 은행에 실제로 정말로 홍콩 상하이 은행에 그 당시에 계좌를 틀어서 고종의 비자금을 거기에다가 놓고서 그거를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거 관리하러 이홍장하고 싸우고 대원군 귀국 안 된다고 싸우고 나서 홍콩에 온 이유가 여기서 이 돈 관리하려고 온 겁니다. 그러면은 알렌을 왜 보냈느냐? 그 사람한테 미국 가서 쓸 돈을 타가라고 고종이 그러는 겁니다. 자기 비자금 홍콩에 갖다 놨으니 그 비자금을 관리하는 민영익을 만나서 그 자금 타가라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가서 만납니다. 만난 다음에 그날 일기에다가 써놓은 겁니다. 알렌 일기에. 민영익은 정말로 골치 아픈 사람이다. He's a nuisance라고 영어로 됐어요. 그는 미국으로 보내는 사절단의 인원을 줄이자고 한다. 돈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이 든 것 같다.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이제 들었던 거예요. 본인이 사절단의 비용을 다 갖고 있으면서 다달이 붙여주겠다는 제안을 한다. 나는 장시간에 거친 논쟁 끝에 그런 조건 하에서는 사절단에 할 수 없다. 나 못 간다. 나는 결국 은행에서 돈을 일출할 때에는 공사와 나의 서명이 있을 때만 가능하도록 하는 조건 하에 민영익을 설득하였다. 이는 다른 일행이 사인을 위조하는 것도 맞고 또 자금을 마구 인출하여 써버린 것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그러니까는 박정양하고 자기가 공동 코사인을 하는 수표만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걸 해놔서 그래서 알렌도 마음대로 못 쓰고 이제 민영익도 못 쓰게 이제 그렇게 어쨌든 그 액수 배정돼 있는 액수 미국 가는 공사관 용도 돈을 다 쓸 수 있게끔 이제 간신히 그걸 해놓고 나옵니다. 그래서 11월 11일 날 알렌은 민영익으로부터 박정양 공사에게 전달할 서신과 방미 사절단 비용 자금 2만 달러를 여기서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날 써놓은 일기에 이 민영익공이라는 사람은 내가 목숨을 구해준 자다. 갑신정변 때 자기가 목숨 구해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칼 맞은 거를. 그는 왕비의 조카다. 그는 지독한 겁장이이며 건강이 회복되자마자 조선으로부터 국왕의 돈을 가지고 홍콩으로 도망쳐와서 은행에 넣었다. 그는 부자다. 여기서 떵떵거리면서 너무나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요. 떠나면서 알렌이 민영익 보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조금 작은 방으로 옮겨라 그래요. 너무 큰 스위트에서 살고 있다. 그래서 작은 방으로 옮겼대요. 그나마 알렌이 좀 민영익이 봐줘서 조금 작은 스위트로 옮겼답니다. 이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 사이에 그러면 이제 중국에서 드디어 가도 된다. 그 대신 영약 3난이라는 거를 이제 내립니다. 3가지 꼭 허락은 해주되 박정양을 시작해서 모든 조선의 대사가 미국이나 어느 나라를 갔으면은 3가지를 꼭 이행해야지만 된다. 그걸 약속을 해라. 그러니까 약속하겠습니다. 해서 이제 보내는 거죠. 첫 번째, 한국의 사신은 처음 각국에 도착하면 먼저 중국 공사관에 가서 자세히 보고한 후 중국 흠차, 중국의 대사에게 해당 국가의 외무부에 인솔해 줄 것을 청해야 한다. 그 뒤로는 구해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첫 번째 미국에 부임을 하자마자 첫 번째 미국의 국무장관을 대통령을 만나러 갈 때에는 그때에는 먼저 중국 공사관에 가서 중국 공사관의 안내를 받아서 가라는 겁니다. 자기네가 상국이니까. 뭐 그다음부터는 알아서 해도 되지만 첫 번째는 그렇게 해야 된답니다. 둘째, 만약 조회, 칵테일 파티, 공연, 연회, 수작, 말을 주고받는 그야말로 수작하는 그 칵테일 파티 같은 게 있을 때는 그런 교제할 일이 생기면 한국의 공사는 중국 흠차의 뒤를 따라야 한다.
가서 칵테일 파티에서 항상 중국 공사를 따라다니면서 중국 공사가 인사를 시켜주면 그때 인사하고 대화를 나누면 된다. 세 번째, 관계가 긴중한 교섭 대사의 경우 한사는 먼저 중국 흠차와 밀상에서 지시를 받아야 된다. 중요한 협상해야 될 일이 있거나 그럼 미국하고 그러면은 먼저 중국 공사하고 긴밀하게 협상을 해야 된다. 이는 모두 속방의 분수 내에 마땅히 해야 할 체제로서 각국과는 관계가 없다. 따라서 각국은 참견할 수 없으니 바로 유지에서 말한 사의를 다하지 못한 것은 상의에서 타협하라는 뜻에 해당하는 것이다. 중국과 조선은 휴척 상관, 기쁨과 슬픔을 서로 나누는 관계이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관계없지만 우리 둘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고종도 받아들이고 박정양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이제 떠납니다. 그래서 도착을 해서 나가사키에 이제 드디어 도착을 합니다. 도착을 해서 이제 알렌이 나가서 이제 곧바로 가면 됩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박정양이 아니다. 나 홍콩 좀 다녀오겠다 그래요. 그래서 알렌이 아니 내가 다녀왔고 돈 다 받아왔고 민영에게 친서까지 내가 받아왔으니까 안 가도 된다 그랬더니 가야 되겠다. 그래서 배에 실어온 모든 물건은 호텔에다가 옮겨놔라. 그러고는 박정양은 곧바로 배를 타고 홍콩으로 갑니다. 그런데 싣고 온 게 먹을 것 이런 가마떼기 이런 걸로 해갖고는 배를 한 가득을 싣고 왔대요. 그래서 그거를 그러면 그냥 항구에다 잠깐 놨다가 그냥 안 된다고 호텔방에도 옮겨 놓으라고 그래갖고 그 이제 한쪽에서는 알렌을 호텔방에 옮겨 놓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고 배를 타고 박정양은 또 가서 인영익을 만나고 왔는데 왜 만났고 뭘 했는지는 뭐 아무 기록이 없으니까 모르겠지. 뭐 당연히 무슨 돈 받아오고 이제 그러느라고 갔었겠죠. 그러고 나서 또 지체가 돼서 이제 돌아와서 드디어 미국으로 향합니다. 미국으로 가는 그 배를 타고 이제 태평양을 건너가면서 알렌이 일기에다가 써놓은 여러 얘기 중에 이거 하나만 제가 가져왔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모두 심한 배멀미를 했고 자신들은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도 폐해를 끼쳤다. 그들은 1등 칸 표가 5장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5명도 1등 칸에 같이 식사를 하면서 도저히 참을 수 없게 더러웠다. 그들은 결국 차액을 지불하여 1등 표 2장을 더 샀다. 공사는 나약하고 못난 인간이다. 통역관은 바보일 뿐만 아니라 영어도 한마디 하지 못한다. 서기 이완영과 이하용은 그나마 그중 나았지만 사절단 전체는 전혀 위신이 서지를 않는다. 그들은 끊임없이 똥냄새를 풍기고 끝까지 방에서 담배를 피워 그들의 방은 씻지 않은 채취, 똥, 오줌, 조선 음식, 담배 연기 등의 악취가 진동한다. 그래서 미국에 도착을 합니다. 가가지고는 박정양이 그동안에 얘기를 안 했어요. 알렌한테. 영약 3단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이제 도착하자마자 박정양이 중국 공사를 만나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렌이 아니 중국 공사를 왜 만났냐고 무슨 소리냐고 그랬더니 아니 사실은 이렇다고. 그래서 알렌이 써놓은 일기입니다. 중국인들은 그러면 이제 결국은 못 간다고, 그러니까 알렌이 못 간다고 그러니까 중국 공사가 먼저 왔어요. 중국인들은 박 공사가 자기네를 먼저 예방하고 자신들에 의해서 미국 측에 소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국인들은 박 공사가 자신들을 먼저 예방하지 않자 박 공사를 찾아왔다. 어제 박 공사는 중국 공사관을 먼저 예방해야 한다고 우겼다. 나는 할 수 있는 말을 다 하고 결국은 마지막 수단으로 만일 그들이 베이아드 미 국무장관을 예방하기 전에 중국 공사관을 먼저 예방하거나 그들에게 명함을 보낸다면 사표를 내고 떠나버리겠다고 한다. 다른 편지에는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칼을 뽑아서 너 죽고 나 죽자 그랬대요.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우기를 영약 3단 얘기도 나와요. 그런데 가서 용맹하게 박정양이 이거를 다 거부하고
그렇게 그걸 지키지 않아서 그래서 사실은 원세계가 펄펄 뛰면서 당장 사직을 시키라 그래갖고 사표를 받으라고 그랬는데도 고종이 버텨서 1년을 버텼다고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그날 베야두 국무장관을 만나러 가는 날 청나라 공사가 자기네가 그 미국 국무성 앞에 와서 기다리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알렌이 머리를 써서 굉장히 아침 일찍 가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갔는데 마침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다행히 국무성 앞에 갔더니 중국 공사가 안 나와 있더래요. 너무 이르고 비까지 억수로 쏟아지니까. 그러니까 중국 공사도 꽤나 게으르고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베야두 국무장관을 만났어요. 절대로 박정희양이 먼저 그걸 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 알렌이 온갖 협박과 술수를 다 쓰고 하늘까지 도와서 비까지 억수로 쏟아져서 중국 공사가 그 자리에 없었다 뿐이지 지키려고 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어쨌든 안 지켰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원세계는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해임을 시키라고. 근데 지금 고종의 문제는 지금 해임을 시키면 지금 돈 꾸러갔는데 알렌하고 같이 미국 회사도 돈 꾸러갔는데 그거 꾸어올 때까지는 지금 불러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를 나라를 생각해서 우리의 국가의 위신을 생각해서 뭐를 버티고 온 게 전혀 아닙니다. 고종도 처음부터 윤허를 맡아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영약 3단 지키겠다고 했고 실제로 지키려고 박정희는 끝까지 했는데 다만 알렌이 막아서 못 지킨 것뿐입니다. 근데 역사는 마치 박정희양이 굉장한 애국심이 있었고 그리고 고종도 그런 게 있어서 이거를 영약 3단을 안 하게 하고 끝까지 지켜놨다. 그래서 지금 워싱턴에 공사관 사놓은 거 아시죠? 국민 모금을 해서 그때 우리 그 자랑스러운 영사관 그거를 사서 그걸 그대로 또 그 당시 사진들이 남아있어 그걸 사서 복원을 해서 이제 가면은 그 관광 우리가 한 번씩 참배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인데 저는 솔직히 이거 다 쓰고 나서 참배를 해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가 하는 좀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가 됐습니다. 사진은 박정희양의 사진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조선이 어땠었는가? 완전히 파산했었습니다. 이게 지금 1770년부터 1883년까지 그 중앙 정부의 각 부처의 연말 시제 총액, 그러니까 정부가 국고가 갖고 있었던 그 총액의 추이입니다. 18세기 말부터 1880년대까지 국고가 그냥 내려가는 겁니다. 돈이 하나도 없어. 점점 없어지는 겁니다. 고종 원년에서 고종 21년까지 전 국토에서 세금 받는 결수가 1863년, 고종 원년인 1863년에 77만 결, 11년에 80만 결까지 올라갔다가, 죄송합니다. 고종 원년이 아니라 1883년에 79만 결, 80만 결. 그러니까 하나도 세금은 늘지가 않아요. 땅에서 나오는 세금은, 근데 사실 농업국가니까 땅에서 나온 세금밖에 없는데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땅의 결수는 고종 처음에 20년간 한 평도 안 늘립니다. 이거는 2년에서 22년 전 국토에서 징세한 징수표인데 이건 사실 읽기가 좀 창피할 정도인데요. 이제 뭐 콩이 몇 석 있고 이런 거죠. 사실 뭐 농업국가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고종 2년에 얼마를 콩으로서 징세를 했는가? 1863년에 콩 4만 석, 12년에 4만 5천 석, 22년에 1885년에 4만 4천 석. 좁쌀은 3,200석에서 2,600석,
쌀은 96,000석에서 9만석으로 떨어지고 무명은 110만 석에서 111만 석. 근데 이거 말씀드리면 아무것도 안 늘고 줍니다. 현금은 11만 량에서 8만 3천 량으로 오히려 줍니다. 그러니까 경제는 교종 연간 들어서 요만큼도 좋아지는 게 없고 오히려 나빠집니다. 국고 현황 금 150량 1873년에 1886년에 58량 무명, 삼배, 명주, 모시, 쌀 뭐 이런 겁니다. 휘 잡곡 38석이었던 게 86년에는 아예 없고요. 그러니까 국고라는 게 여러분 한번 그냥 아이템들과 그 사이즈와 한 20년 동안 뭐가 변했는지 한번 그냥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1888년에 우의정, 좌의정 김병시하고 고종이 나누는 대화입니다. 실록에 나오는 대화입니다. 하도 세금 거치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무슨 뭐 경제를 갖다가 어떻게 해보려고 뭐 농업을 부흥시키고 하는 노력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대로 20년 동안 있고 점점 무너져만 가니까 이거를 어떻게 충당을 합니까? 돈을 찍어야죠. 그러니까는 당호전을 찍어내는 겁니다. 그냥 돈만 계속 찍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돈이 찍혀나가고 하도 인플레가 되니까 김병시가 고종한테 그랬어요. 아니, 돈 좀 그만 찍어내십시오. 이건 너무 심합니다. 그 앞에 상소 앞부분은 제가 여기는 안 실었지만 꼭 한번 읽어보세요. 진짜 피를 토하면서 이게 말이 됩니까, 전하? 이거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고종이 전한국의 일에 대해서는 뜻하는 바가 있는 만큼 다시 논해야겠다. 외국과 통상하려면 이 돈을 쓰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찍어내는 거죠. 찍어내면서 어떻게 하는 거죠? 외국에 가서 빌려올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일랜드 보내고 이제 김옥균도 일본에 보내고 하는 게 전부 다 돈 꾸어내는 거죠. 그랬더니 김병시가 대답을 합니다. 전하께서는 요즘 외국의 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잘 모르겠습니다만 크고 작은 나라, 잘 살고 못 사는 나라를 막론하고 천하 각국에 우리나라와 같은 곳이 있겠습니까? 알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딱한 거예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 나라들보다 부강한 것은 아니지만 가난한 것도 나라마다 정도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라의 형편을 돌아보면 어느 한 가지도 이렇다 할 만한 것이 없으니 기강이 섰습니까? 민심이 안정되었습니까? 군사 제도가 정비되었습니까? 각국의 제도를 본받으려 한다면 반드시 다스리는 법과 정사, 계책에 볼만한 것이 있어야 하겠는데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은 기계나 완구에 불과하여 실용적인 우리의 것을 허비하면서 저들의 쓸데없는 물건을 가져오니 비단 손해만 볼 뿐만 아니라 치욕을 당하기에 충분합니다. 이것이 분하고 통탄한 일입니다. 현재 백성과 나라일에 대한 계책의 위기에 처하여 어리석은 부녀자와 아이들까지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전하의 슬기로 환히 꿰뚫어 보시고 간곡하게 잘 다스리려고 하지 않은 적이 없건만 조치를 취한 것을 보면 모든 것이 어긋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다 잘못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혹시 전하의 이목에 막힘이 있어 미처 두루 통찰하지 못해서가 아닙니까? 나중에 신하가 하다 못해서 솔직히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하셔서 이러는 거 아니십니까? 라고 대신이 얘기를 하셔서 매번 명령이 내릴 때마다 조정에서는 까마득히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혹은 승정원을 경유하지 않는 것도 있으니 아예 조정을 내가 거치지도 않아요. 전하께서 함께 일을 의논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누구랑 이런 일들을 의논하셔서 이 결정들을 내리셔갖고 하는데 하는 것마다 다 틀리십니까? 누구죠? 중전하고
민영익하고 민영희하고 멜렌도르프 그런 사람들이죠. 아니면 시킨다라는 게 이제 아까 심순택 같은 사람한테 시켜서 엉뚱하게 뭐 블라디보스톡에 사람 보내갖고 이상한 협상하라고 그러고 그리고 안 되면 뒤집어 씌워버리는 거고. 전 그 사실 이런 거 읽으면서 와 참 그래도 기계가 있는 신하들은 있었네. 보다 못하니까 뭔가 막힘이 있으신 거 아닙니까? 지금 전화 사고방식에 이제 아예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죠. 황현의 매천야락을 보면요. 원자가 태어나면서부터, 원자가 누굽니까? 순종이죠. 순종이 태어나면서부터 궁중에서는 잘 되기를 비는 제사가 절제가 없이 팔도강산으로 두루 돌아다니며 지냈고 임금 또한 마음대로 연회를 베풀어서 상으로 주는 것이 헤아릴 수 없었다. 양전이 두 임금하고 왕비가 하루 허비하는 비용이 1000금이나 되어 내수사가 소장한 것으로는 지출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끝내 호조나 선해청에서 공금을 취해다 썼는데 관리 책임자는 그것이 위반이라는 것을 말하는 이는 한 사람도 없었다. 또한 돈 찍어내고 있는 거죠. 1년이 채 못 되어서 대원군이 여축해 놓은 것을 모두 탕진하였다. 그래서 매관, 매과 등 온갖 폐정이 계속해서 생겨났다. 명산사찰을 찾아다니며 기도하였는데 세자의 복을 빌기 위해서였다. 이에 독경하는 소경과 무당들이 각 고을에 횡행하여 이들을 맞이하고 전별하는 일이 이어졌다. 금강산은 세상에서 흔히 12,000봉이라 하는데 매 병우리마다 바치는 귀중한 예물의 값이 10,000괭에 이르렀다. 남자 중이든 여자 중이든 간에 따라다니며 인연이 되어 그들이 거처하는 절집으로서 조금이라도 이름이 있다고 하면 원당을 세우지 않은 곳이 없었다. 그것을 이름하여 충리라 하였다. 시골 사람 가운데 중대거리를 잘못 건드려 형을 받고 집안을 망친 경우도 많았다. 그러니까 실록도 그러고 제야의 그 선비도 이런 얘기를 쓰는 거고 외국 사람들도 다 똑같은 기록을 남깁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이 지금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 아니나 다를까 1876년에 조선의 동전 유통량이 대략 2천만 양이었다고 추산이 됩니다. 93년이 되면 대략 7천에서 8천만 양이 됩니다. 엄청나게 화폐량이 늘어나는 거죠. 이거 어디다 썼는지 아무 기록 없습니다. 하나도 기록이 없습니다. 당호전 이렇게 찍어대는데 그 돈 어디서 썼는지 기록 하나도 없습니다. 대규모 인플레 당연히 나죠. 82년 한양에서 찹쌀 한 석을 살 때는 18량, 18량이었는데 94년엔 144량, 소금은 5량이었던 게 40량, 8배 뜁니다. 84년 봄부터 11월 사이에 1년도 안 되는 기간 내에 물가가 300% 항등을 하고 임금은 60%밖에 안 오르고 이게 그 당호전입니다. 근데 당호전도 여러 군데서 마음대로 그냥 민씨들이 찍어내는 거죠. 매천이 얘기한 매과, 이게 매과입니다. 과거를 파는 겁니다. 80년에서 94년 사이에 연평균 3회의 과거가 실시된다. 이게 뭐냐면 19세기 평균의 2배, 19세기 전체 과거급제자의 숫자가 30%가 80년에서 94년 사이에 다 나와요. 과거급제자가. 매년 평균 80년에서 94년 사이에는 매년 평균 71.5명이 과거급제를 합니다. 64년 이전까지는 평균 31명. 1년에 31명씩 뽑던 게 80년에서 94년 사이에는 매년 70명씩 뽑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90년에서 94년까지 마지막, 그러니까 이 청일전쟁 날 때까지 그 마지막 4년 동안에는 90년에 13번 과거를 칩니다. 91년에는 40번 과거를 칩니다. 여러분 고시를 1년에 13번 치고 40번씩 치는 거예요. 고시, 국가고시가. 외무고시, 행시가 40번씩 치러지는 겁니다. 92년에 27번, 93년에 12번, 94년에 드디어 이제 민씨들이 쫓겨나면서 가보개혁이 일어나면서 쫓겨나면서 세 번으로 이제 줄어드는데 그나마 남아있는 거죠. 근데 이 중에 17번만
이 많은 과거 중에서 17번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생원, 진사시 뭐 이제 이런 거고, 나머지는 비정규직으로 그냥 그때그때 그냥 마구 만들어서 뽑는 건데요. 이거를 그 중에 그걸 뽑아서 직전부시라는 건 뭐냐면 이게 왕 앞에 가서 과거를 치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위해서 71명을 이제 뽑은 거예요. 그 뭐냐면 돈 받고 뽑는 겁니다. 전부. 과거 응시자들 전부 다 돈 받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정규 시험 때 무려 10만 명이 응시를 합니다. 그럼 10만 명이 응시 자격을 얻어서 그래도 왕 앞에 가서 한번 특히 시험을 쳐봤다라고 자기의 거기에다가 이력서에다가 이제 하나 집어넣으려는 거죠, 지금. 그러면 71명은 돈을 얼마나 많이 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쳐서 그러면 무슨 관료가 되는 겁니까? 아니죠. 진사생원은 따로 있는 거고, 이 사람들은 그냥 돈만 받고 그냥 한번 쳐서 이력서에 한번 올라가고 그냥 그만인 거죠. 그 돈 당연히 민씨적으로 이제 갖는 거죠. 19세기에 과거에 급제한 민씨가 80명이 있었는데 38명은 민중전의 직계조상인 민유정의 후손들입니다. 1877년 이후에 이루어진 과거에서는 민씨 출신 중 16살짜리와 17살짜리 과거 급제자도 있었답니다. 이런 것은 조선 역사상 없었답니다. 관직 가격이, 공식 가격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일본 사람들, 미국 사람들이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팔도 관찰사 종 2품은 한 2만에서 5만 양, 종 3품은 5천 양, 군수 또는 현령, 그러니까 종 4품에서 5품까지는 1,000양에서 2,000양이면 살 수 있었다. 1893년 4월 28일에서 1894년 4월 27일 딱 1년간 각 6조, 우리나라 6조의 당상관이면 장관입니다. 당하관은 차관이에요. 1년 사이에 장관이 몇 명 있었고 차관이 몇 명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1년 사이에 2조 판서가 7명이 바뀝니다. 2조 참판이 9번 바뀝니다. 호조 판서는 3번밖에 안 바뀝니다. 호조 참판은 6번. 근데 호조는 왜냐하면 돈을 만지고 있기 때문에, 돈이기 때문에 이거는 민씨가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바꾸는 거죠. 예조 장관이 7번, 차관이 9번 바뀌고, 병조 장관이 5번. 이것도 이제 민씨가 잡고 있으니까 그나마 조금 적게 변합니다. 그 다음에 차관은 25번. 형조 판서가 18번 바뀌고요. 형조 참판이 35번 바뀝니다. 18번이면 얼마만큼씩 바꾸는 건지 잘 계산 안 돼. 두 달도 아닌가? 20일마다 바뀌는 겁니다. 공조 판서 24번 바뀝니다. 그러니까 뭐죠? 돈 주고 사는 거죠. 그런데 돈 주고 팔았는데 빨리 돈이 모자라니까 또 다음 사람한테 팔아야 되니까 이제 쫓아내는 거죠. 그 다음 사람 또 돈 받고 팔고 돈 받고 팔고 하다 보니까 자주 하다 보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그래도 자기네가 해야 되니까 너무 자주 바꿀 수는 없고 나머지는 이제 딴 사람들한테 돈 받고 하니까 이렇게 24번, 15번, 18번씩 바꾸는 겁니다. 한성부윤 서울시장 17번 바뀝니다. 부시장 26번, 제2부시장 27번. 놀랍습니다. 경기도 지사 6번 바뀌고 다 그렇습니다. 83년 당시 민씨정권, 전 민씨정권이라고 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역사학者. 이건 이씨 왕조가 아니라 민씨정권이었는데 여기 보시면은요, 내무부에 총리 되시는 심순택 갖다 놓고 나머지 독판, 제일 힘 있는 사람들은 독판 7명 중에 4명이 민씨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협판들은 거기도 민씨들이 넷. 그러니까 노란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참의 중에도 민씨가 있고요. 그리고 경제기관장은 다 잡고 있습니다. 선해청, 천군영, 병조, 광무국, 이거는 전부 다 1893년에 민씨들이 다 잡고 있습니다. 군지휘관, 93년에서 94년에 모든 중앙군, 통위영, 경리청, 평양감영, 강화영, 춘천영, 함경영, 해영, 보부청, 전부 다 민씨들입니다. 1895년 말 조선정부의 부채요. 아무도 부채가 얼마인지를 몰라서 이때에 갑오개혁을 시작하면서 일본이 들어와서 일본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의 그럼 조선 정부의 부채가 얼마인지를 한번 계산을 해본 겁니다. 외국채, 그냥 외국에다가 갚아야 될 조선의 외국채가 6억 8,800만 행. 고용한 외국인들한테 급료를 주지 않고 체납하고 있는 게 2,200만 행. 걔가 그래서 7억 1,200만 행. 탁지암은 호조 공납 체불한 게 1억 5,700만 행. 선해처의 공납이라는 게 공인들한테, 그 사람들한테 그 정부는 시장에 나가서 물건을 구하지 않고 공납을 하는 사람들을 따로 지정을 해서, 물론 그것도 특혜죠. 공납하는 사람들이 지정을 해서 그 사람들이 시장에서 뭐를 사오면은 그걸 나라가 공가를 주고 돈을 주고 그냥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보통은 그게 특혜인 이유가 나라에서 돈을 주는 게 그 사람들이 시장에서 사오는 것보다 많이 주니까 그 차액을 갖고 이제 이게 그래서 공인들이 굉장히 중요한 특혜였었는데 이때 이제 거꾸로 되는 거죠. 그 사람들 돈을 안 주는 거예요. 물건은 받고서 안 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망해 나가고 그 사람들이 안 준 돈 이렇게 체불한 게 1억 5천, 1억 8천. 하여튼 전부 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걔가 16억 5,700만 행. 이제 이런 그 계산들이 그때 나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도 아무 기록이 없었던 겁니다. 비숍 여사가 이때 고종을 몇 번 만나고 와서 그 조선과 그 이웃들이라는 그 유명한 책을 쓴 비숍 여사가 고종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왕조는 기울고 있고 국왕은 친화력이 있고 심성은 착하지만 의지가 박약하고 술수를 부리는 자들에게 늘 이용당한다. 이는 왕비의 강력한 영향력이 사라진 이후 더 심화된 듯하다. 나는 그가 근본적으로 그리고 자신이 보기에도 나라를 사랑하는 군주라고 생각한다. 그는 개혁을 가로막기는커녕 대부분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는 매번 맨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사람의 말에 늘 설득당하고 그날 누가 맨 마지막으로 얘기했느냐 하면 그 사람 말 듣는 거예요. 자기의 주관이 없고 이를 끝까지 밀어붙일 줄도 모른다. 따라서 아무리 훌륭한 개혁안도 그의 의지 박약으로 결국은 실패로 돌아가고 만다. 입헌제를 통하여 전제주의를 제어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이 훨씬 좋아질 수 있겠지만 이는 말할 필요도 없이 외국의 개입 없이는 성공할 수 없는 일이다. 그는 군주로서 매우 부지런하다. 그는 모든 부처의 사안들을 알고 있고 무수히 많은 보고서와 상소문을 받고 읽으면서 정부의 대소사를 잘 챙긴다. 다 챙긴다. 그러니까 국가 지도자가 부지런하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보고서 다 읽어서 진짜 끊임없이 국사만 고민할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뭡니까? 결정을 내리고 집행하고 추진력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흔히 국왕의 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많은 일을 한다고 한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사안들에 대한 큰 틀을 파악하는 능력을 결여하고 있다. 그의 심성은 너무나도 착하고 진보적인 아이디어들을 좋아한다. 만일 그가 좀 더 강한 의지와 지적인 능력의 소유자였다면 그리고 형편없는 사람들의 말에 그토록 쉽게 휩쓸리지만 않는다면 좋은 군주가 되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의 의지 박약은 치명적이다. 영국의 유명한 대신 쿨선경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고종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끝에 가서 메이지랑 비교를 해서 참 재밌습니다.
국왕전하는 매우 친화력 있는 성격을 갖고 있으며 그가 개인적으로 얼마나 매력적인 성정과 태도를 갖고 있는지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전한다. 그러니까 고종은 개인적으로는 사람이 착하고 매력적이고 친화력이 있고 분명히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숍 여사가 만나든 언더우드 부인이 만나든 뭐 외국 사신들이 만나든 전부 다 참 사람 괜찮고 처음에 들어보면 말도 잘 통하고 호기심도 많은 것 같고 뭐 사람이 참 좋다, 똑똑하고 그리고 부지런도 한 것 같아요. 그는 그의 부친처럼 편협하지는 않지만 그의 결단력은 물려받지 못했다. 대원군은 고집불통이고 그런 건 있는데 그래도 결단력이 있고 일은 했다.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컬슨이 하는 얘기나 이노우에 가오루가 하는 얘기나 그래서 이홍장한테 편지를 써서 하는 얘기나 그래서 좀 돌려보내서 이 사람을 좀 어떻게 마음 좀 바꿔갖고 잘해서 하도록 하면 좋지 않겠냐고 하는데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대원군. 그런데 고종은 아버지의 좋은 점은 안 배우고 아버지랑 다른 점은 편협하지 않은 점은 있는데 아무 나라에 도움은 안 되는 거고 그가 받은 교육이나 자라온 전통으로 보나 그는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감당하기에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그의 목표의식에 늘 흔들리고 과단성 있는 행동을 할 수 없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많다. 그는 새로운 발견이나 발명을 즐기고 깊은 호기심을 갖고 있지만 그 나라와 사람들이 공유하는 미신으로부터 자유롭지도 않다. 역사는 다음과 같은 놀라운 사실을 기록할 것이다. 일본과 조선은 공히 개인적으로 그다지 강하지도 특출하지도 않은 군주 밑에서 금세기 후반부에 공의 역사상 최대의 혁명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메이지도 그렇게 개인적으로 특출한 사람 아니었었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나이에 거의 똑같은 시대에 바로 옆에 붙은 두 나라가 똑같은 상황에서 군주를 맞이해서 하는데 그 두 나라가 어떻게 변하냐. 30년 후에 40년 후에 윤치호 씨가 일기에 아예 이렇게 써놓습니다. 이건 정말 일기니까 쓰는 거죠. 영어로 씁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만 씁니다. 양반은. 끝까지 영어로 쓰죠. 조선에는 국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는 자신의 안위에 조금이라도 위협이 오는 소리가 들리면 겁에 질리는 나약한 인간이다. 라고 가장 측근에서 끝까지 보필을 하던 윤치호가 고종에 대해서 한 얘기입니다. 1887년 갑신정변 실패하고 원색에 들어오고 지금 거문도 사건 나고 하여튼 이런 모든 일이 조로 밀약 사건 나고 하여튼 이런 일들이 다 벌어지고 있는 진후에 87년쯤에 딘즈모어 미국 공사가 미국 국무성에다 보내는 보고서에 제가 보기에 조선의 전국은 점차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중국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이 정부와 왕을 더욱 강한 손길로 옥죄이고 있습니다. 조선 사람들 사이에는 이에 저항하고자 하는 정신이 거의 죽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외국의 대표들도 이에 암묵적으로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영국의 총영사와 같은 사람은 조선이 중국의 속국이며 자치 능력이 없다고 공공연하게 얘기합니다. 다 얘기하자는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종 본인도 사실은 인정을 하는 거죠. 강한 사람 보내서 통치해달라고 이홍장한테 하는 거니까. 일본의 언론 보도를 보면 일본 정부도 조선이 중국에 흡수되는 것을 반대하지 않고 놔두기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왜? 이노우에 가오루가 이홍장한테 좀 제대로 좀 통치하라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자기네는 지금 바빠 죽겠는 거예요. 지금 1880년대가 뭐예요, 일본이? 헌법 만들고 군대 만들고 무슨 교육개혁하고 경제 만들어야 되고 불평등조약 협상하고 하는 이 모든 거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노우에는 이홍장 보고 좀 어떻게 좀 잘 좀 다스려라. 우리한테 그냥 나중에 상의만 하고 그 대신 네가 알아서 해서 강한 사람 좀 보내서 하라고. 그러니까 일본은 사실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조선에. 그게 이제 이 딘즈모어의 눈에도 보이는 거죠. 일본은 아무 조선에 관심 없네, 뭐. 여기 일본의 대표는 중국이 점차 조선을 잠식해들은 것에 대해 무관심한 듯합니다.
조선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에 대해 특별한 애정이나 강한 애착을 갖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일본 조선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을 매우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중국을 두려워하고 이 두려움 때문에 점차 중국에 종속되어 가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과 조선의 관계는 고려의 예법을 준수하면서 서로 형제주국, 속방으로 지냈으며 조선은 중국인들이 조선 땅에 임시로라도 거주하는 것을 불허했습니다. 중국의 청나라의 사신들이 오더라도 잠깐 있다가 보냈어요. 중국 사람들이 와서 상주하는 거는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세계가 처음으로 상주를 하는 거고, 그걸 중국의 입장에서도 이게 엄청난 변화니까 총리 아문에다가 양국 관계가 이제 근본적으로 바뀌어서 우리가 상주시킬 때니까 아예 공식적으로 파견합시다. 그래서 총영사급으로 파견을 하나 합시다 해갖고 아예 이제 공식으로 파견이 된 거죠. 그 전까지는 와서 살지도 못하겠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상주하면서, 그러나 이제 중국은 이제 형으로서 동생이 열강들과 교류하는 데서 직면할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핑계하에 조선의 관리들을 상주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과 열강 간의 교류는 중국이 설선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중국의 대표는 조선을 때로는 겁박하고 때로는 사심없이 친절을 베푸는 척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끊임없이 상소를 올리고 무언가를 제공하고 강요하고 지도합니다. 조선과 조약을 체결한 국가들의 대표들은 동양의 예법에 따라 조선의 왕을 아련할 때 궁궐 문 밖에서 가마에서 내려 걸어서 궁의 많은 문들을 지나 정전에 도달하지만 황제의 총독 레지던트라고 아예 그 명함을 찍고 다녔습니다. 원세계가. 레지던트는 그거는 이제 총독이라는 뜻입니다. 가마에 탄 채 군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왕의 바로 면전에까지 들어갑니다. 조선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에 항의를 하였지만 제가 듣기로는 이내 역겨운 굴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저는 언젠가는 상황이 변하여 이 나라가 자유롭고 아무런 제약 없이 자신들의 뜻대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때가 오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독립된 조선의 미래는 어둡기만 합니다. 딘즈모어가 지금의 대한민국을 봤어야 되는데 참 그 당시 상황에서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죠.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을 보는 중. 1892년 좌의정 조병세가 사직서를 냅니다. 그 동학난 나기 1년 전, 청일전쟁 나기 2년 전입니다. 긴 상소문 책에는 전문이 있지만 이 부분만 제가 인용을 합니다. 신이 이제 물러가려고 구구한 소회가 있어 감히 황송함을 무릅쓰고 우러러 진달합니다. 오늘날 시국에 대한 걱정과 백성들의 곤궁이 어찌 이와 같이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나라가 나라 구실을 못하니 일마다 한심합니다. 다 똑같은 얘기들 합니다. 그렇죠? 김병식도 그랬고 나라가 아닙니다. 전하께서는 하시는 일마다 어떻게 그렇게 잘못하실 수가 있습니까? 누구 말씀을 듣고 지금 하시는 겁니까? 92년에 허드가 이 조병직의 상소를 번역을 해서 아예 번역했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참고한 같이 별첨한 자기의 글에 이렇게 씁니다. 조선의 국고가 비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관리들은 월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의 앞가림을 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단 잘못된 길로 들어서면 자신들의 필요가 충족된 다음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한번 착취하기 시작하면은 본전 뽑은 다음에도 계속한다는 거죠. 백성들은 억압되고 있습니다. 관직은 가장 돈을 많이 내는 사람에게 돌아가고 그리고 그 사람은 또 곧바로 해임되고 새 구매자를 찾습니다. 정부의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부정과 부패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어떡합니까? 거짓말하고 도박하고 술 마시고 미신에 빠지고, 그렇죠? 일을 안 합니다. 일을 하면 뭐 합니까? 정부는 빚을 갚고 관리들에게 봉급을 줄 돈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궁중의 예식들과 불필요한 사치품들의 거금을 탕진합니다. 불만이 사회에 팽배해 있고 얼마 가지 않아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게 W 주교가 1850년대에 했던
조선 천주교사에 1850년에 W 주교가 파리 외방선교에 보고한 그 보고문에 있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다. 여왕이 우두머리인 민씨 집안은 왕국의 모든 권력과 부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으며 원한의 대상입니다. 만일 진정으로 실력을 갖춘 지도자가 나타난다면 그 주변을 혁명을 원하는 세력이 곧바로 모여들 것입니다. 똑같은 일이다. W 주교는. 저는 지금 혁명이 나더라도 지금보다 나은 사람들이 권력을 잡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권력을 잡더라도 이거보다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지금보다 더 나쁜 정권이 들어서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국왕은 친절하고 착한 사람이지만 필요한 개혁을 밀어붙일 수 있는 능력이나 용기, 힘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1890년입니다. 갑신정변이 청일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이렇게 나라가 엉망이 되니까 백성들이 참다 도저히 안 견뎌서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예언했듯이 진주밀란이 일어났던 거 그래도 그거는 진압을 했었던 거죠. 동학난이 이제 1893년에 일어나는 거죠. 이거는 진압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 갖고 있었던 관군 실력으로는 진주밀란만 해도 박규수가 안핵사로 가서 밀란을 저걸 하죠. 평정을 합니다. 근데 이때는 못하는 거예요. 관군이 제대로 된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중국을 불러들이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개입을 하게 되는 거죠. 일본이 개입을 해서 뭐 하는 줄 아세요? 조선에 개혁을 해요. 이노우에 가오루가 직접 건너옵니다. 지금 청하고 전쟁을 하면서 처음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이게 4권, 이제 그거를 예고편으로만 말씀드린 겁니다. 들어와서 일본이 제일 먼저 군대를 보내가지고 제물포에 정박해 있는 청군하고 싸우고 일본군이 오자마자 원세계는 여장을 하고 이제 도망을 가버리고요. 제일 먼저 도망을 갑니다, 원세계는. 그래서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경복궁으로 들어가가지고 개혁하십시오, 그래요. 그래갖고 이노우에 가오루가 그 일본의 대신, 그러니까 메이지 유신 때부터 68년부터 히토히로부미랑 조슈 5 해갖고 영국에 유학 가고 그 이후에 명치 유신을 하고 뭐 외교를 다 담당하고 있던 이 대신이 일본을 만든 사람 중에 한 대신이 아예 공사로 직급을 낮춰서 주조선 공사로 부임을 합니다. 공사로 부임을 해서 박용효, 대원군 전부 다 해가지고는 조성해갖고는 야 통합 내가 만들어.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홍장이 이노우에 가오루랑 의논해갖고 대원군 같이 해서 좀 같이 좀 해보라고 했던 거 안 하고 난리쳤던 거를 10년 후에 들어가서 야 이제 좀 해. 그래서 또 대원군하고 박용효 친일 개화파 일본에 가 있던 사람 불러오고 그렇죠? 그래갖고 이거를 일을 시키는 거예요. 김옥균은 민중전이 그 직전에 홍종호 보내서 상해에서 암살했기 때문에 김옥균 이제 없었고 박용효, 유길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 들어오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통합된 내각을 만들어 갖고 전국을 만들어서 그야말로 합당을 시켜가지고 이제 이걸 하게 하는 거죠. 그 안에서의 내분 때문에 박용효가 대원군의 원한을 써서 박용효는 또 그 와중에 일본으로 망명을 가야 되고 서로 이게 전혀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노우에가 일본으로부터 일본 정부에 자기 정부에 야 제발 300만 액만 빌려라. 아까 이 빚이 얼마나 조선 조정이 빚을 얼마나 안고 있다는 거 보셨잖아요. 우선 당장 우리가 돌릴 수 있는 돈 300만 액이 필요한데 그것 좀 보내면 내가 어떻게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지금 뭡니까?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일본이 청나라하고 전쟁해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못 줘요. 그래서 이노우에 가오루도 결국은 조선 개혁하는데 실패하고 돌아가요. 그러니까는 그러고 나서 청일전쟁이나 그러면서 어쨌든 민씨들은 다 잡아들입니다. 민씨들 전부 다 잡아들였고 전부 다 귀향을 보내요. 근데 이노우에 가오루가 가고 그러고 나서
말을 그 다음에 오는 이노우에 갖고 걸어가 누구죠? 저희가 안 되겠으니까 민비를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을미사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노우에가 있었으면 안 그랬을 텐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니까는 일본은 완전히 이제 나쁜 놈이 돼버리는 거고 개혁을 시키려고 했는데 하는 짓마다 이거는 일본은 나쁜 놈이 돼버리는 거고 그 와중에 고종은 어떻게 합니까?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을 가지 않습니까? 아관 파천을 해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러시아의 보호령이 되고 싶어서 1884년부터 그랬던 거가 결국은 1896년에 가갖고 아관 파천을 해서 러시아 공사관에 가서 1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여러분. 국왕이 외국 대사관에 들어가서 1년 동안 안 나와요. 그래서 나와서는 대한제국이라는 것을 만드는데 대한제국이라는 거는 아까 있었던 육조구모고 그거보다도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히 러시아의 차르가 갖고 있는 것과 똑같은 절대군주가 돼요. 그러니까 역사가 입헌군주제 쪽으로 가거나 이런 게 아니라 완전히 조선조가 갖고 있었던 왕을 견제하는 뭐 홍문관, 삼사, 육조, 삼정석 이것도 다 없어져요. 그냥 국왕이 모든 재산을 다 갖고 국왕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게 대한제국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대한제국 밑에서 어쨌든 개혁이 일어난다고 해갖고 서재필 박사가 미국에서 10년 동안 그 고생을 해갖고 갑신정변에서 실패했던 사람이 가서 그래도 의사 면허를 따서 의사를 하고 있다가 이게 어쨌든 조선이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했다 그러니까 그렇죠? 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해서 조선이 중국의 속방이 아니라는 것을 일본이 도장을 찍어주니까 국제적으로 처음으로 인정을 하니까 사제를 털어서 다 팔고서는 조선에 들어와서 독립신문을 만들고 독립협회를 만들고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을 기념하는 독립문을 영문이 있는 자리에 갖다 세우고 그러면서 우리 진짜 독립했다. 그랬는데 왕이 러시아 공사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협회가 나오십시오. 제발 나오라고 계속해서 운동을 하는 거죠. 독립협회가 하는 겁니다. 기독교가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기독교가 채통을 지키시오. 나오시오. 그래서 나오게 하는 거가 그게 다 기독교가 하는 겁니다. 독립신문 이런 것들이 다 그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온 다음에 완전히 전제군주제를 만드니까 거기서 만민공동회라는 걸 열어서 뭐 입헌군주제 해야 됩니다. 입헌군주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미국에 유학 가 있었던 윤치호도 돌아와서 서재필 씨랑 같이 독립신문을 하면서 배제 그동안에 아펜셀러 같은 분이 와서 키워놓은 그 배제 학당에서 젊은이들이 이승만 같은 젊은이들이 있어갖고 나와서 연설할 줄 알지 디베이트 할 줄 알지 이런 젊은 청년들이 있으니까 이 청년들을 앞세워갖고 배제해서 맨날 서로 디베이트 대회 하고 그러면서 나가서 시위를 하고 그러면서 만민공동회 하면서 1898년에 그 제일 큰 종로 만민공동회 때는 누가 나갑니까? 무호 목사가 전교했던 조선 최초의 백정 출신 신도였던 박성춘이 만민공동회 대회의 첫 연사로 나와서 연설을 합니다. 이런 논란, 그거를 고종이 꺾죠. 그거를 고종이 황국시민회라는 거를 불러들여갖고 깡패들을 동원을 해갖고 만민공동회를 강제로 해산시키고 전부 다 투옥을 시켜버리고 그래서 독립협회 사건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박용효가 뭐 왕이 되려고 그랬다라는 소문을 퍼뜨려서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벌이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독립협회조차도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냥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는 거고 결국 러일 전쟁까지 일본이 러시아를 또 격퇴를 해야만 하는 그 전쟁을 치러서 러시아를 격퇴하고 나니까는 일본이 미국하고 카츠라 테프트 밀약을 하면서 야, 우리가 이런 일을 지금 몇십 년 동안 조선이 이래서 우리가 전쟁을 몇 개를 했냐.
그러니까 테프트 가츠라 미략에 뭐라 그럽니까? 조선은 일본이 통치하는 것이 이게 그동안의 러일 전쟁의 올바른 귀결이고 그 다음에 역사의 올바른 귀결이다. 대신 일본은 뭐 필리핀을 탐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는 이렇게 망하는 겁니다. 저는 너무나 기가 막힌 게 어떻게 1200만, 1500만이 되는 나라가 망하는데 군인들이 제대로 된 전투 한번 안 해보고 망합니다. 왕실에서 죽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민영환, 충정공 민영환 공이 그나마 한 분이 자결을 해서 그분 동상 세워놓고 그나마 한 분 있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을사조약 때.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1500만, 1200만, 1500만의 이 나라가 없어지는데 어떻게 왕실에서 한 사람 망명 가는 사람 없고 뭐 자결이나 무슨 대드는 거는커녕 망명 가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죽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왕과 협상을 해서 그렇죠? 나라 넘기면서 이 왕가가 공식으로 이 왕가라는 말이 일본 말입니다. 왕가, 이 일본 천황가의 밑에 조선 왕가가 있는 거예요. 이 왕가. 공식적으로. 그러니까는 영친왕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일본에 가서 살면서 일본의 군인들이 되고 거기에 이방자 여사 같은 분이 누구예요? 일본의 최고 가문, 귀족 가문, 우리가 쿠게, 공가, 그렇죠? 교토에서 내내 그 천황 옆에서 그 이와쿠라 도모미 뭐 이런 사람들, 그 보좌하던 사람들, 제일 오래된 귀족들, 그 가문 중에서 뽑혀서 시집 옵니다. 이 왕가로. 그래서 그분은 아주 끝까지 절의를 지키죠. 그런데 조선 왕가는 지켰습니까? 아니죠. 아주 편하게 나라 인수인계하고 인수합병 시켜서 M&A 해서 주고 그거 받은 지분 가지고 일본 가서 잘 살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무슨 조선이 안 망하려고 고종이 어떻게 해서든지 무슨 뭐를 했는데 그걸 억지로 이완용이랑 을사오족이 그거를 속여가지고 무슨 가짜 도장을 갖다가 어떻게 해서 했다. 아니 왕이 작심을 하고 나라 안 넘기겠다는데 을사오족이 어떻게 그걸 막습니까?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역사를 어떻게 그렇게 써놓고 우리가 지금 그게 을사오족 탓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냥 하나도 말이 안 돼요. 여러분 그러셨겠어요? 내가 왕, 글쎄, 저도 용기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그래도 1200만, 1500만 되는 28대 이어온 500년, 600년 가까이 되는 나라를 이어온 거기에 후손이라면은, 그래도 뭔가 찍소리 한번 내보고 해도 나라를 내주든지, 나는 그러면 딴 나라에 가서 망명을 하든지 하지, 왜 또 그 나라 밑에 가서 삽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참 우리가 그 역사를 너무나 어처구니 없게 지금 잘못 알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러면 이제 굉장히 불편한 진실이죠. 너무 불편한 진실인데, 이 불편한 진실이 제가 내내 말씀드리려고 하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그러면 다음 단계가 뭐예요? 일제시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조선의 백성 입장에서는 뭐가 됩니까? 이시조선이 났습니까? 식민지가 났습니까? 조선의 여성들은요, 이름도 없고 그냥 개처럼 소처럼 일만 하다가 쓰러져야 됐던 그 조선의 여성들 인구의 50%는 조선조가 낳겠습니까? 거기에서 무슨 열부가 돼가지고 무슨 열려문 세워주는 거를 바라겠습니까, 지금? 그러면 노비들, 서출, 서북인, 그렇죠? 차별당하던 모든 계층 사람들, 즉
인구의 95% 입장에서. 이런 게 우리가 역사를 다시 제대로 들여다봐야 되는 겁니다. 왜 1910년 한일 합방이 되는데 아무도 저항을 하지 않았고 전 조선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나는데 단 한 사람도 조선조의 복원을 원하지 않았다고 제가 맨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아무도 조선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1운동은 왜 일어납니까? 일제에 왜 저항을 합니까? 누가 저항을 합니까? 일제에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제에 저항할 이유가 조선 사람들 99%가 저항할 이유가 없어요. 더 좋아졌으니까. 그런데 그거를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딱 있어요. 누가 독립협회 만들고 독립신문 만들고 누가 만민공동회 했었고 누가 끝까지 우리의 민주공화국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3.1운동까지 일으킨 게 누굽니까? 기독교예요. 일제시대 내내 사실은요, 일제에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물질적으로 봐갖고는 모든 국민이 잘 살게 되고 인구가 1,000만이 늘어요, 일제시대에. 그렇죠? 학교 다 생기고 상하수도 다 생기고 1945년 해방될 때의 조선과 1910년의 조선하고는 제가 수도 없이 19세기 말에 사회사에서 보여드렸지만 전염병 창궐하고 그냥 굶어 죽고 병들면 죽고 이런 게 아니에요. 45년이 되면 어쨌든 간에 그 지경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사는 게 좋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독교인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역할이 저는 끝까지 이 독립의 이거를 살려가는 것. 물론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사회주의입니다.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공산혁명하는 사람들이 바깥에 나가서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해방이 됐을 때에 항의를 했었던 이 물질적인 문명, 근대화, 식민지 근대화론이 얘기가 아니라 일본의 저항을 끝까지 했었던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세계관과 가치관과 조직을 갖고 있었던 기독교하고 공산주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그렇게 갈라지는 거고 지금도 그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역사를 들여다보는 게 괜히 그냥 옛날 얘기가 궁금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우리한테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역사가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고 그 역사를 알아야만 우리가 왜 이런 일을 겪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고 어느 방향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지 왜 이 좌우 충돌이 나라가 위아래로 남북으로 갈리고 왜 좌우로 이렇게 갈리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의 역할이 뭔지 그런 거를 정말 생각해 볼 수 있는 저한테 굉장히 소중한 기회가 제가 이 한국 사람 만들기 친미 기독교파 1권 쓰면서 배운 교훈이고 또 앞으로 4권 쓰면서 아마 더욱더 그런 거를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거고 이런 것이 이제 그런 평양 대붕괴 같은 걸로 왜 이어지고 왜 그게 러일 전쟁 직후에 그게 일어나게 되는 거고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역사를 정말로 새롭게 제대로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동안에 38번, 40번에 걸쳐서 이렇게 시청해 주시고 같이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꼭 4권을 쓰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고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